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생계형 트럭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생계형 범죄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이 떠오르십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방위사업 비리는 생계형 범죄라고 답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반년 남짓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현역 군 장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구속된 전 현직 군 관계자만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방산비리 실태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방위사업청 개청 전에는 대형 비리가 많았는데 개청 이후에는 소위 권한형 그리고 생계형 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통영암 비리로 날아간 돈만 해도 1,000억 원이 훨씬 넘는데 그걸 생계형 비리라고요?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적절치 않았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질타를 받아야만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상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란 사람의 인식이 이러하니까 방사청을 뭘로 바꾸든 이름을 어떻게 고치든 조직을 바꾸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나랏돈 빼먹는 게 생계형 비리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 장성들은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메르스 환자 3명이 또 추가로 사망했죠? 이 시간까지의 메르스 소식 먼저 좀 묶어볼까요? 예. 메르스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서 총 165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3명 늘어서 메르스로 인한 총 사망자는 23명이 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는 간호사 2명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로써 지금까지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은 의사 5명, 간호사 11명 등 총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병원 관련 종사자는 30명입니다. 메르스 사망자도 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23명이고 전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3.9%로 높아졌습니다. 네. 치명률이 14%에 이르는군요. 예. 이틀 전만 해도 12.3%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수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변함에 따라서 늘 변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0%는 확실히 넘기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는 경각심을 풀래야 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멈추고 있다. 그래서 곧 진정이 눈앞에 온 거 아니냐, 이런 논조를 펴는 걸 봤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좀 이르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네, 전체 확진자 165명 중에 병원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또는 환자 이송 요원이나 병원에서 가드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 아무튼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합치면 30명. 그러니까 5명, 5.5명 중에 1명꼴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투, 감사함, 응원 이런 것은 또 보내야 되겠죠. 자,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진 메르스, 이 원인을 정부의 오판, 그리고 한국의 특별한 한국만의 의료 체계,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대응,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은 환자가 다녀간 병원은 어디인가 이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병원명 공개를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전국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속속 확인이 됐지만 지난 2일까지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병원명 미공개에 따른 고민은 조금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 이름을 공개한 전날인 4일까지도 복지부는 병원명 공개 불가 방침의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복지부의 이런 확고한 입장은 박원순 시장의 35번 의심 환자의 경로 공개와 평택 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여론에 떨밀리면서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7일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네. 뒤늦은 병원명 공개와 미진한 환자 추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흩어졌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 불안감에 휩싸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그때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4일 밤에 그런 것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병원명 공개가 좀 더 늦어졌다면 지금 더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오싹한 점도 있군요. 예. 공개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은 시장을 막 공격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더니 요즘은 또 어제는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 송 원장 불러다가 정보 공개 확실히 하라고 또 주의를 단단히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앞에서 이렇게 다소곳이 손을 앞으로 모으고 숙이고 있는 병원장 사진이 오늘 아침 모든 신문들에 다 났던데. 자, 두 번째로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부족한 간병 시스템, 그리고 특유의 병실 구조가 메르스 전파력을 더욱더 키웠다. 또 이런 분석인 거죠? 예. 전문가들은 환자 발생이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장담하던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를 정부가 외국과 다른 한국의 독특한 의료 시스템과 구조와 문화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까지 메르스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된 것은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간병인과 보호자들이 간병을 전담하는 현실, 그리고 6인실 병실 구조도 한몫했다는 지적인데요.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수는 4.5개인 반면 네. 미국은 0.71개, 일본은 2개입니다. 의료진이 담당하는 병상 수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과 식사를 돕고 또 치료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를 보호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엘리베마 대학병원에서 이빈후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조도연 씨는 한국의 6인실 그리고 내무반식 시스템은 한국의 싼 의료보험 수가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병실 제도인데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온상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는 참 그 음과 양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또 병상료를 1인실이나 2인실을 누가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비싸니까 6인실에 못 들어가서 빨리 6인실로 좀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하거나 부탁하는 사례도 사실 많은데, 이런 전염병이 확 퍼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입원해 있는데 옆에 와 있지 않으면 불효자 또는 뭐 그렇죠. 우애가 없는 가족 이렇게 보는 문화도 참 있거든요. 예, 예. 그나저나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 수가 우리는 1인당 4.5, 미국은 0.7. 그러니까 우리가 약 7배 정도 많은 거군요. 일본은 2개.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우리가 2배가 조금 더 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백을 가족이나 간병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예. 많은 숙제를 남깁니다. 메르스가. 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엇박자 대응도 큰 쟁점이었죠, 물론. 예. 메르스 방역 실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협화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양측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를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의 엇갈린 주장이었죠. 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최소 1,500여 명 이상의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복지부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긴급 발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모든 상황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런 갈등은 이후 메르스 2차 유행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됐습니다. 네. 이러느라고 그 아까운 며칠 시간을 허비한 거,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참 통탄스럽습니다. 예. 자, 국회 정치권 좀 한번 들어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했네요. 예.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오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등으로 집계돼서 찬성률은 56.1%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인준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지도부의 결단으로 표결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명된 6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가장 각종 의혹이 많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후보자라면서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네. 이로써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4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네. 44대 총리. 자, 총리 공백 세태가 해결되긴 했는데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예.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서 1분 1초가 아쉬운 이때에 더 늦지 않게 신임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면서 국민은 신임 총리가 그 누구보다 국민 마음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존경하면서 이 일도 잘하는 총리가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후보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충실히 하는지 감시와 견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당장 닥친 가뭄 극복과 빙하기인 서민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황 후보자는 헌정사상 첫 법무장관 출신으로 이제 총리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58이라는 나이에 50대 총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총리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58세. 자, 한일 관계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오는 2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 위안부 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생각을 끈질기게 한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 등을 계기로 군 위안부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까지 말해온 대로로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군 위안부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종결이 된 만큼 법적 책임 인정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배상 등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일 외교정상이 예정된 21일 바로 다음 날인 22일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일인데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냉랭한 때문인지 한일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는 것은 거의 뭐 지금 무망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이 오는 22일 자국에서 3대국 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서 그런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병세 장관이 방일 기간에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할지에 대해서 일정 관계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서울에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할 누카카 후쿠시로 중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누카카 중의원의 박 대통령 예방과 윤 장관의 아베 총리 예방 성사는 상호 연동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동안 아동학대 이게 불거지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됐고 급기야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됐는데 예. 이제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예.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 공간인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 한 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요.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며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이 되면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CCTV 열람 시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7월 28일까지죠.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예. 이런 게 핵심이군요. 자,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대개는 규정을 어기면 한 3번쯤은 이렇게 보다가 뭘 폐쇄시키거나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인데 중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예. 네, 이 점이 조금 눈에 띄는군요. 자, 이거 서민들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극도로 나쁘고 요즘 그 서울에만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대중교통 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최소 5,000원 정도가 드는 거거든요. 아침에 서울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광역버스와 뭐 지하철 이런 거 한번 갈아타면 2,400~500원은 충분히 되니까 하루에 5,000원. 그래서 한 달에 뭐 10만 원이 넘는 건 아주 우습게 넘어가는데 오른답니다. 잘 좀 들으셔야겠네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 오는 27일, 토요일이군요. 예. 27일 첫 차부터 인상분이 적용이 되는데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오른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오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7일 첫 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200원이 오른 1,250원으로 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50원이 오른 1,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이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에 3년여 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2012년 2월 이후 3년 만에 또 오른다. 이번 인상에서 근데 조조 할인제 뭐 이런 것도 새로 생긴다면서요? 예.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탑승을 하면 기본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주권은 물론 대한민국 영주권이겠죠. 네. 자, 이틀째 이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그 해당 출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던데 신경숙 작가의 표절 의혹 파문이 출판사 창작과 비평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죠, 지금? 예. 어제 이응준 소설가에 의해서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지난 16일 제기된 후에 신경숙 소설가 어제 출판사인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문제가 된 일본 작가의 작품 읽은 적 없다라는 공식 입장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울러 창비 역시 두 작품의 유사성은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표절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창비는 일본 작가의 작품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경숙의 전설이 수록된 단편집 감자 먹은 사람들을 출간한 출판사인데요. 네. 창비에 대한 비판은 내부 직원들과 개간인 창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날 창비가 내놓은 표절이라고 보기에 무리라는 입장에 대해서 신경숙 표절 의혹 문제는 이제 신경숙의 손을 떠나서 창비의 문제가 돼버렸다. 창비가 내놓은 논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창비 내부의 소통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때 한국의 저항락을 대표하면서 지성의 상징이기도 했던 창작과 비평사인데 이런 논란에 휘말리고 공격을 받고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무상함과 함께 소통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시인이자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죠. 노혜경 시인 연결해서 신경숙 작가 표절 및 창비 비판 파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제 샵 인터뷰 해서 하시고 싶거나 던지고 싶은 질문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하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5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락에이지스님, 이분 오랜만이시네요. 이제 한국의 지하철 요금이 일본보다 비싸다. 표를 사서 지하철을 탈 경우에 일본은 130엔, 한국은 오르고 나면 1350원. 우리나라 교통요금 중에 일본보다 싼 건 이제 택시 요금뿐이다. 일본이 엔저 정책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환율의 급변동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100엔에 한 900원쯤 이렇게 되나요? 900 몇십 원.
우리가 조금 비싸네요, 정말. 지하철이 역전이 됐군요. 노년동 신사님, 노인분들 무임 승차를 80세부터 하면 되는데, 글쎄요, 지금 65세죠? 80세로 올리면은 투표에서 여당이 많이 불리하게 될까요? KBM 3452님은 아예 없애야죠 이랬는데, 또 복지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말이죠. 지하철이 이 65세 이상 그 경로 우대권이라고 하나요? 면제, 무임 승차하는 거, 그걸로 인한 재정 악화가 심하다, 뭐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나란히 가요님, 닉네임이 참 좋군요.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인가? 그럼 아무튼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들을 보면 한번 눈길이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럴수록 더 챙겨야겠죠. 우리끼리 어깨를 곁고 북돋우고. 네, 어떤 분께서 이강윤 앵커가 이렇게 발음을 또렷또렷하게 하려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막 그러려고 하는 나머지 힘이 너무 들어간다 이러셨던데,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지 며칠 안 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렷또렷하게 하려고 힘주면은 지금처럼 하다가 방송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지쳐서 못하겠죠. 저 원래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물론 집에서 아이들과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건 그야말로 일상생활인 거고요. 방송은 조금 달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분께서 행여라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후기 게시판에 그런 글을 남기셨던데, 뭐 또렷또렷한 게 힘준다고 또렷해지겠습니까?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이가경님, 아마 이건 실명 같기도 하고요. 병원의 대형화, 독점화, 재벌화, 이렇게 되니까 의사도 최저임금 못 받는 날이 머지않았네요. 협력, 하청, 용역, 임금 피크제, 노동시장 개혁, 이런 뉴스들 보면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자를 쓰셨네요. 나를 포기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화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산까치님, 대통령이 충북 오송인가 지방 어디 행사장에 불렀죠. 회의장에. 삼성 서울병원 원장에게 메르스 사태가 종시국, 양반은 말을 참 한국말을 어렵게 해놔서 읽는데도 까다롭네요. 메르스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대통령 워딩인데요. 메르스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세요. 그런 말이었겠죠. 하고 싶은 말이.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다 보도가 됐죠. 지금 산까치님 주장은 일개 병원 원장에게 마치 질병관리본부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본부장 등 공적인 영역의 책임자에게 할 법한 말을, 제 말이 딱 그겁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이러셨는데,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적 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라. 최고의 의료진이라던데 이게 뭐냐? 뭐 그 정도 말하면 되지. 이보세요, 송 원장님. 메르스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요 정도는 번역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마타하리님, 새정년은 이제 해체해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기대했다가 자꾸 실망하는 것보다는. 참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쇄신위가 구성돼서 가동에 들어갔고 윤리심판원인가도 뭐 세게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당직자들도 다 알고 있고요. 유권자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어서가 아니고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지켜는 보시죠. 맛있는 치킨님, 자꾸 병원 시설을 탓하면 거대 병원들이 1, 2인실 위주로 바꿔서 서민들만 힘들어져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천명한 황교안 총리의 펌프질에 힘 받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예. 그렇죠. 다인실이 꼭 나빴던 건 아니고, 사스 때는 다인실이어서 특별히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스는 밖에서 우리나라로 국내 유입 자체를 철통같이 막아냈기 때문에 국내에서 퍼지는 일은 물론 없었습니다만, 이번은 초동 대응의 실수가 빚어낸 참극이니까 그것을 병실 탓으로 돌린 건 아니고요. 원인을 분석한 거죠. 원인.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느냐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원인과 그렇지 않을 원인을 나눠야 하겠죠. 다인실을 없애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오해해서 듣지 마시죠. 아까 어느 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나 올리셨던데, 민영화를 부추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주요한 급속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것 중에서 어떤 점은 어떻게 고쳐야 한다. 이제 그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죠.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로니님, 도대체 메르스가 뭔가요? 공안검사 출신 총리님한테 빨리 잡아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제시하셨군요. 메르스를 일단 검찰청의 공안실로 잡아다 놓는다. 너 북한이스탄이지? 너 종북이지? 이렇게 마구 족쳐댄 다음에 메르스를 구속한다.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와 비슷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이정일 PD는 이 해법을 총리실에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루벨벳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히 들으시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도록 90분간 최선 다하겠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그럼 사스 때는 6인실이 없었나? 네, 아까 잠시 묶어서 소개했는데요. 공공병원 늘리고 무능하게 대처만 하지 않았더라도 후진병원이라도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인식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견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80대 부부께서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며칠 뒤 간병하던 부인도 메르스 확진 환자로 됐고 결국 세상을 떠나뜨셨더군요. 참 비극입니다. 80대 초중반이면 적어도 40-50년 같이 해로해 오셨을 텐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바이러스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감염되지 않았더라면 몇 년을 더 노후를 같이 보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만 메르스 때문에 이 가족들, 유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부모님을 며칠 상간으로 메르스 때문에 동시에 여의게 된 거죠. 순차적으로. 한 병실에서 나란히 감염됐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5성급 호텔, 5성급이면 꽤 좋은 호텔이죠. 한국인 관광객들 오지 마. 그래서 안 받는답니다. 메르스 감염된 있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국인 투숙객들은 수용을 거부한다네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국내 여행사에다가 전달을 했답니다. 참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거 기가 막혀서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이제는 중국에서는 좀 시설 괜찮은 호텔에서는 한국 관광객은 안 받겠다는 말을 듣지 않나. 아이고야, 이거 넘사시러워서. 네. 메르스 때문에 한국 가기 좀 꺼려진다.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 여행 취소한 게 12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 대모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여기가 그 삼성 서울병원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학교죠. 여기 학부형들이 그런답니다. 무서워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열릴 행사같이 그런 독감이 퍼지고 그러는데 이번 메르스는 말하자면 중동에서 온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점점점 이게 대모 초등학교 방문해서 한 말의 일부입니다. 중동식 독감. 별거 아니군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23분이나 돌아가시고 이런답니까? 네, 나머지 게시판 의견들은 조금 이따 보겠고, 노혜경 시인과의 신경숙 표절 파문 관련해서 견해들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7분 됐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해오름 자산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메르스 사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좀 떠받치기 위해서 이달 말쯤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는데 추경 편성하겠다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어느 정도로 할지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으로 밝혔는데 6월 말에 발표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 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엄중한 만큼 추경 규모가 2013년 17조 3천억 원을 웃도는 20조 원 내외의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까지 얼어붙어 추경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추경 가지고. 근데 지금 내수가 부진한 게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통 안 돌아다녀서 문제인데 돈을 푼다고 한들 내수가 바로 살아날지 이게 과연 본질적 해결책이 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추경 편성하면 주로 어디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서 중소병의원에 대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을 한시 지원하고 메르스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정년 연장 의무와 또한 이렇게 청년 고용 증가, 또한 고용사업 재정비, 청년들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 외에 작년부터 추진했던 가계소득 정대 세제 본격 시행, 특정 수준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정대, 통신주거비 인하, 벤처 창업 확산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국회 답변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정부의 추경 집행 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디플레가 될 경우에, 일본과 같이 디플레가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 반액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행장은, 소신으로, 국채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 채권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국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장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인수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의 보험사 연기금이 인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국 8개 시도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0%가, 그러니까 뭐 열의 9이면 전부 다란 얘기인데,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은 전국 8개 시도의 산업단지 노동 실태를 조사했는데, 조사를 의뢰받은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지난 3월에서 5월 3단 노동자 1,437명을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그 3단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소는 그 서울구로공단, 경기 안산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대구 성서공단, 울산의 달천공단, 부산 녹산공단 등 8곳이고, 이번 조사에서 90%나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3분의 1, 그리고 무료 노동이 3분의 1인데, 무료 노동은 사용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시키고 늦게 퇴근시키면서 자투리 수당을 잘라먹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도 3분의 1이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를 3분의 2나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료 노동, 그러니까 아침에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나오게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뭘 이렇게 땡 하면 가느냐, 일 마저 하고 가라, 그러고는 시간의 수당 안 주고 떼먹는다 이 말이죠? 예, 그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정도 됩니다. 예. 자, 기업들이 폭언, 폭행, 그리고 왕따 시키고 이런 것들을 노무관리 기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이런 게 만연하고 있군요. 노동자의 약 40%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 이런 조사도 있다고요? 네, 한 산단 노동자는 파견계약직은 입사에 처음 얼마 동안은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이때 신규 입사 노동자들을 강제로 높은 노동 강도에 맞추게 하는 방법이 강력한 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된 말로 혼을 빼놓는다고 하는데, 근속 연수가 오래된 사람의 경우에는 쫓아내는 방법으로 왕따 등 모욕이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노동자연구소 박준도 기획실장은 폭언과 폭행이 산단에 입주한 제조사들의 일상적인 노무관리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단 노동자의 40%는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14%는 거의 매일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털어놨으며, 특히 안산 지역은 57%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폭언 폭행이 22%, 감시 단속이 31%, 왕따 모욕 등 인간관계 파괴 경험이 13%, 그리고 인권 침해 주체는 반장 조정 등 직속 상급자가 23%, 관리자가 37%, 임원이 27%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와 임원을 합치면 64%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무 관리 기법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 폭언과 폭행 그리고 왕따를 노무관리 기법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나 후진적인지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군요. 이렇게 산단 노동자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준수보다는 뭐 해고나 저임금 같은 이른바 빈곤형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심정부를 할 수 있는 전국 8개 산업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90%, 인권 침해가 40%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자유주의 성장 논리에 밀림, 노동인권에 밀려서 노동인권의 얻은 건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1차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보면 더 쉬운 해고, 더 탄력적인 임금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공공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을 추진하는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했죠. 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임금 피크제를 현재 56개 기관에서 316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민간 부문에서도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매, 소매 등 주요 6개 업종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상생을 꾀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하고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또한 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처벌은 없고 그냥 과태료와 부과금 조금 부과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솜방망이다. 언론에 발표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솜방망이인 것 같습니다. 예, 오진근 대표, 그 애청자 기영님이 조금 전에 막 올리신 견해 하나 같이 생각해 보죠. 네.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작년 예산을 올해 경제성장률 5%대로 예상하고 짰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경제성장률은 3%나 잘해야 3%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메르스도 겹치고 해서. 네. 그럼 이제 세수 부족이 빤할 텐데 여기에다가 20조 가량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빚이 상당한데 나라 돈, 정부 빚이 엄청나게 또 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어요. 애청자 기영님이. 네. 네, 현재 그 재벌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재정 적자가 33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20조 원 추경하게 되면은 53조 원 정도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재벌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그런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네. 더군다나 메르스 여파 때문에 경기 다운되고 내수 영 부진하면 앞으로 거칠 세금도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정부 재정이 큰 폭의 적자로 돌았을 건 확실한데 이것을 메꿀 방법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지금 이게 우리 오 대표의 견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20분 들어왔습니다. 이가경님께서 글을 또 하나 올리셨는데 한번 보죠, 같이. 본인의 경험이신 것 같습니다. 경험 이렇게 하고서 글을 시작하시는데요. 신입사원 상시 모집은 석 달의 수습기간 안에 퇴사하게 만든다. 반장의 파워란 하늘을 찌른다. 현장에도 십상시가 상주를 하고
권성동 발의법 야당이 손들어준다면 진짜 절망스럽다. 아, 지금 본인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경험과 권성동 의원이 만들겠다고 내놓은 법의 일부 내용 이런 것들을 묶어서 써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문장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이해하는 쉽지는 않군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으면 이가경님 견해를 주시죠. 물잡이님, 뭐 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의료진하고 전화하고 뭐 그거 지금 그 얘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따라쟁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보이는 라디오와 뉴스K에 A4 용지 하나 붙이죠. 밝혀야 산다. 예. 궁서체로 그것도 살려야 한다. 예, 맞는 얘기죠. 산까츠님, 호남 출신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정년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모호한 스탠스를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진정 어린 정당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기존의 모호한 스탠스를 추구하는 자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갑시다. 아울러 진보 세력들이 통합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제발 선거 때 전략적 연합공천으로 새누리당에 맞섭시다.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새누리당 10년 동안 나라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서민들 허리가 휩니다.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서민과 나라 걱정만 합시다. 충정이 아주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글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리라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노혜경 시인께 질문 주신 분 있고요. 락에이지스는 노혜경 시인이 서영석 타임스 방송에서 오늘 이강윤의 오늘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라고 한 말이 인터뷰를 염두에 둔 말이었군요.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뭐 노혜경 시인이 여러 가지로 재주도 많고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고 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신월동 빡빡이님, 제 친구는 처가댁이 중국인데요. 메르스 때문에 아직 귀국을 못하고 있답니다. 저 삼성 서울병원장 불러다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주 죄인처럼 막 깊숙이 저러고. 몰랑 이러니까 에너지가 분산되지. 내가 집에 쌓인 옷 두고 이딴 잠바나 입고 말이야. 나 노란색 특히 싫어하는 거 알지? 누구의 발언인지 아시겠죠? 노란색을 싫어하시는군요. 왜 그럴까요? 이정일 PD도 지금 노란색 티셔츠 입고 있는데 세월호 배지나 이런 게 다 노란, 그래서 싫어하신답니까? 네. 손 씻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메르스 잡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나는 일주일 만에 금방 났던데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우주가 안 도와주는 거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런 우주적이세요. 확실히 사고 차원이 우주가 돕는다. 이거는 제가 읽을 자신이 없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캐 짜증. 이런 게 무슨 삼성 병원장이라고 이거 하나 못 맞고 내가 왜 욕 먹어야 되냐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어금니 꽉 깨문 거 보이냐? 이거 뭐라 그러죠? 말풍선? 아니면 이거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대박이네요. 서울 여중 방문 중에 대통령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도
뻔할 텐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둥이파파님. 번역기 한번 돌려서 올려주시지 않고. 아까 씨앗을 비유했는데 새 알 있잖아요. 이 알도 처음에는 닭의 알이나 황새의 알이나 다 봐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알을 까가지고 나기 시작하면 완전히 서로 다른 새가 되잖아요. 청와대에 집무실이 있고 이쪽은 제 개인적으로 사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창문 틈 속에 아주 조그만 새가 둥지를 틀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가 봐요. 며칠 전에 거기에 둥지를 아주 예쁘게 잘 짓고 알을 6개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조그마한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요. 요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6마리가 다 부화가 돼서 깠거든요. 그래서 어제 딱 보니까 새끼가 몸 크기가 지금 요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어미새가 벌레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알이니까 모르지만 까고 보니까 이것은 뭐 종달새, 이것은 뭐 제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날게 되면 독수리처럼 나는 것도 있고 부엉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비유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꿈과 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예, 안 읽을 걸 그랬나 봅니다. 하나만 더 보고 정가 산책 연결하도록 하죠. 한비자가 말한 나라가 망하는 법 10개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100엔 900.86원이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정확하게 환율 얘기인데 우리가 엔을 팔 때, 살 때 수수료가 꽤 차이 나죠. 그거 좀 아깝기도 해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결과 이제 아침에 다 보도가 나갔는데 네네. 이완구 총리 인준안 처리 때와는 달리 여야가 확연히 갈렸어요. 접대는 그냥 아슬아슬했죠. 그랬었죠.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때는 보면 찬성률이 52.7%로 이제 역대 2번째로 낮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때 보면 사실 야당은 거의 전원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게 확실한데 그렇게 전제를 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꽤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결과를 보면 일단 새누리당 소속으로 본회의에 참석했던 의원이 156명인데 네. 156표가 찬성표가 나왔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19명이 참석을 했는데 반대표는 120표가 나왔죠. 예, 그럼 양측 다 이탈표가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양쪽 다 이탈표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조금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하고 다르게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여권 내에서 정말로 총리감이고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어쨌든 통과시켜야 할 예. 그런 정말 훌륭한 후보였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예. 오늘 투표 결과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투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완구 전 총리보다 황교안 총리가 더 훌륭한 거냐. 흠도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실제로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권 인사이고, 그리고 친화력 같은 건 좀. 그렇죠. 나름의 이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로 보면 총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요.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예. 그렇었죠.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은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총리를 꼭 총리로 만들어야 할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여야의 상황이 사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여당은 전원 찬성, 야당은 전원 반대 이런 딱 분위기가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가 사실은 의도한 대로 정치권이 정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양상이 빚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요. 예. 이런 거죠. 청와대가 개정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카드를 들이민 건 유승민 찍어내리기다 이런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요청했을 경우에 국회가 재의결을 하게 되면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네. 박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총선이 이제 10개월 정도 앞으로 이제 다가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축으로 한 그런 집권 세력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렇게 정부 여당이 죽을 쓰는데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에 후반을 가고 있는 건 사실 최소한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배제하고는 사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게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일 겁니다. 예. 그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지금 그만큼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비판받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현장에서 비판 여론을 들으면서 불편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년 총선을 감안을 하면 박 대통령과의 결별은 사실상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걸 예. 오늘 이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좀 드러내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결 절차를 밟자고 아마 쉽게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해오면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공언은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의사일정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하는 게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의장이 나름의 직권을 발동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내 직을 걸고 지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정부 여당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실제 최소한 박근혜의 지지율 이런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치르는 건 정말 죽음이다라는 거를 좀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오늘 표결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쉽게 그 흐름을 거슬려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원내대표 쪽의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을 전장으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죠. 그거하고는 맥락이 좀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의결에 붙였을 경우에 뭔가 이탈표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이탈표가 나와줘야 유승민 그렇죠. 원내대표가 면이 쓰고 결국은 청와대가 핀치에 몰릴 건데 이렇게 하나도 이탈하지 없이 똘똘 뭉쳐서 나온다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죠. 네, 유승민 대표도 머리 많이 아팠겠네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네. 이런저런 게 굉장히 좀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대체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유승민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이나 혹은 이 중도 진영을 향해서 나름 소구력이 있는 이런 정치인이 사실 드문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유승민이 너무 성급하게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조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권 내부로 보자면.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도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해석을 좀 확대해 보면 네. 사실 새누리당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 상태인지를 또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작년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메르스 이 파문 때도 이 마찬가지고 정부의 무능과 또 무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이 지역을 오가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오늘 전원 찬성표를 던진 건데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권력의 한 축이 이렇게 쭉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기류가 나타났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박근혜 발악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성이 한번 드러난 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다는 게 여당의 생리 그리고 생례상 이게 충분히 가는 대목이긴 하죠. 그나저나 앞으로 청와대와 유승민 대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수싸움 이거 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혹은 보름 정도 그 부분 보는 것도 하나의 정말 큰 이거 그거를 나름 해석해내고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 화제의 중심이던데 신경숙 작가의 제목 소설 제목 중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양 기자, 새누리당을 부탁해.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40분 됐습니다. 한 2분 30초 정도 좀 게시판 보고 진짜 인터뷰 시작하죠.
혹시 이런 아저씨들은 없겠죠? 이번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네네네. 이완구 총리와 그 우윤근 대표가 막 울면서, 총리 인준 때 세게 조져서 미안해,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그거 말씀이시죠? 클로렐라님, 다음 총선과 대선도 40% 콘크리트랑 싸워야 한다면 참 암담하네요. 그 40%하고 해서 2번 이긴 경험이 있죠. 이것은 거의 독립 변수다, 상수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놓고 치고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차라리 홀가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자 가수는 워낙 미성이라서 사후에 목을 수술해서 본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동의했나요, 본인도? 누구는 머리를 좀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몰랑이라고. 아몰랑, 이게 무슨 국민일보 젊은 기자가 만들어낸 조어라면서요? 야, 이거 재밌네요. 산까치님이 올리신 사진인데, 태조의 현명함입니다. 제목은. 태조는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를 왜 굶겨 죽였을까? 그랬더니 어느 초등학생의 답이 메르스 때문에. 아이고 참. 밀린다 또.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작았나요? 소리는 일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로니님, 이강윤의 오늘 게시판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유머 감각을 포함한 예리한 분석으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시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역시 이강윤의 예리한 분석에 걸맞는 조합원님들입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저를 과찬하셨고요. 청취해 주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를 듣는, 그리고 팟캐스트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하는 접니다. 저보다 선배인데, 귀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청취자들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던데, 듣고 보니까 다 수긍이 갔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입에 발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죽어도 못합니다. 네. 돌맹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루 한 번씩 내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린다 이 말이겠죠. 오늘 하루 민심과 이슈가 함축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청라에서님은 그렇죠. 다만 국물 X님의 촌철살인 논평을 생방 게시판에서 못 보는 게 아쉬워요 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이분이 시간대를 1시간 제 프로 시간대를 앞당기면서 못 들으시고 후기 게시판에다가는 여전히 발군의 실력을 예리한 시각과 명문장을 뽐내고 계십니다. 이 국물엑스님한테 오프닝이나 클로징을 좀 외주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덕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부지런히 쫓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두 땅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서도 예고해드렸다시피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 관련해서 노혜경 시인, 아시죠? 노혜경 시인 연결했습니다. 노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작가 이응준 씨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파만파고 어제는 창비와 신경숙 작가의 반응도 나왔죠. 예. 거두절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 시인께서는 문제가 된 작품 전설이던가 표절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응준 씨가 두 개의 그 문장을 대조해가지고서 허핑턴 포스트에 올린 글에서 밝혀놨죠. 네. 근데 그걸 보고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표절이냐 아니냐를 묻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딱 보면 표절이죠. 네. 그 문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글에 대해서 정말 콩알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네. 문장 순서도 똑같고 서술의 순서가 일단 똑같은 데다가 네. 기본적으로 그 김구란 씨의 번역 뼈대 위에다가 약간씩 덧칠을 한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조금 흐트러뜨리고 네.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그 묘사를 조금 더 집어넣고 네. 그렇지만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단어의 순서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에피소드 정황 상황 있잖아요. 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똑같잖아요. 예, 그 그걸 올림픽 어떻게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올림픽 수영 종목에 보면 그 여자들 2 또는 4명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뭐 싱크로나이징 뭐 한 그런 수중 발레인가 싱크로나이즈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 종목 이름이 똑같이 한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거던데. 예. 그 이응준 작가가 이렇게 예시해 놓은 걸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은가 싶으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님. 네. 아니, 일본 작가의 이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쓸 만큼 이게 그렇게 명문인가? 또는 기상천외한 창조적인 뭔가? 전혀 저는 뭐 생동감도 창의성도 못 느꼈는데 왜 이런 걸 글쎄 베꼈다라고 단정하긴 뭐하지만 왜 이거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너무나 상투적인 문장이던데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글쎄 어떤 작가가 다른 사람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쓸 때 정말 자기의 작품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그 뺏겨오는 그 문장이 너무나 명백하게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는 어디서 가져왔다는 걸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를 어떤 시에다가 쓴다고 치면 그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김춘수의 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김춘수의 시를 내가 가져다 갔을 때 이게 김춘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올 때는 누구나 다 이게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을 정말 가지고 와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결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이거보다 잘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정말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대목에서는 표절이 잘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슬쩍 도용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저는 그 심리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표절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발생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그 이강윤 선생님 말씀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왜 표절을 하느냐가 오히려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작가의 혼이 담기거나 힘주어 무엇을 강조하거나 자신 나름대로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은 대목에서는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한 발언을 하는데 왕왕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어떤 자기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학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라면 사실은 별것 아닌
깨놓고 말해서 문학에서 비중이 낮고 별것 아닌 대목은 없어요. 예, 어제 창비의 말은 좀 다르더라고요. 비중.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다가 메르스 걸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특별히 주제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대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 전체가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가 작가한테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가는 프로의식이 작가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예.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이렇게 신혼 부부가 이렇게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존의 기쁨, 특히 성애의 기쁨에 눈 떠가는 그 문장을 살짝 묘사한 건데 이건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왜 꼭 그 대목을 그렇게 베꼈을까 싶긴 한데 어제 출판사인 창비가 두 작품 우국과 지금 신경숙 작가의 이 전설에서 유사한 점은 신혼부부가 등장하는 점 정도라고 했거든요. 이 출판사 해명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창비란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창비 직원들이 창비가 아니라 창피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속속 자기 출판사를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문인들에게 이 표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너무 이렇게 자주 제기되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 대중음악 쪽에서 하듯이 법적인 문제 이렇게 비용과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문학의 표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몇 소절 이상이 같으면 표절이다. 음악은 그런 게 확실히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음악 가운데서 대중음악이 이 상업적인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문학에서는 순수 문학에서는 작가의 어떤 창조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표절 작가라고 찍힌다는 거는 그냥 절필해야 되는 일이에요. 작가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나야 되는 것인데 생명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학판의 고통이거든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더더군다나 명명백백하게 폭로가 되었는데도 창비가 자기 작가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문인들 그리고 일부 생각 있는 독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죠. 다른 데가 아니고 창비여서. 다른 데 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나 창비가. 그러니까 창비는 뭔가 상징성과 지난 40-50년 우리 현대사의 굴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을 만드신 백낙청 선생이 지금도 애착을 갖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사실 좀 그렇죠. 이제 저는 지금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지만 나서서 인터뷰를 하겠다. 특히 이제 이 방송 매체 같은 데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없었어요. 굉장히 애먹었어요. 섭외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전에도 있어요. 김윤식 교수가 가르타니 고진의 어떤 문장을 한 단락을 뺏겨가지고 책에다가 인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표절이죠. 평론계의 최고봉이라는 한때 김윤식 교수. 근데 그거를 이명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굉장히 소장평론가였어요. 소장평론가가 연구 논문에서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정말로 이명원의 궁금증도 그랬어요. 아니 이 대평론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왜 표절을 하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현해탄 컴플렉스에 김윤식 교수가 침륜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가 김윤식의 제자이던 자기의 그 학교 교수들에게 그야말로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파문당하다시피 파문 당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명원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써달라고 월간 말지에서 필자들을 찾아다녔을 때 내놓고 그걸 옹호하겠다고 하는 국문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침묵의 카르텔이군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표절 논란에 대해서 어제 신 작가는 대응하지 않겠다. 나의 독자들을 믿고 간다. 이런 모호한 말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논란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때 혹시 신경숙 작가의 반응 아직 기억하십니까? 딸기밭이라고 하는
이 성장 소설 일종의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지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일찍 이렇게 죽어버린 어떤 젊은이의 유고 이 문집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서문이 있었어요. 그 서문을 딸기밭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아버지의 글을 어머니의 글로 슬쩍 바꿔가지고서는 신경숙 작가가 이제 그것을 그때 진짜 도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 아버지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 자기가 이 유가족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옹색하게 변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신경숙이 인기 작가이다가 보니까 대중 독자들이 이런 표절이라든가 하는 것이 작가의 정신세계라든가 또는 어떤 작가적인 역량을 떠나가지고요, 이 작가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독자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응원군이 있는 거죠. 표절이 뭐가 심각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 상비 같은 데서 뭐 표절이 아니다, 작가가 표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믿어주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독자 그룹이 있어요. 책을 사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따지고가 아니라 자기한테 재미있고 자기한테 감동을 주면 이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실컷 표절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도 팬들이 좋아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경우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미지나 브랜드라고 하는 문학동네와 창비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문단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좀 안 대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짧게 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간당간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꽤 저명한 작가 중에 표절 시비가 제기됐을 때 이를 흔쾌히 시인하고 인정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없지는 않았죠. 절실한 케이스도 경우도 있고 없진 않죠. 알겠습니다. 창비가 어떻게 대응할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노혜경 시인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특별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90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 90분을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만 채워왔는지 되살피겠습니다. 내일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